우선 이 시각 현재 집회 상황을 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광장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앞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환 기자. 네, 지금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9차 촛불 집회 본행사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절대와 달리 점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가한 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되기 전엔 봄이 온 게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과 함께 친박 단체들이 헌재를 협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풍선들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앞세우며 헌재에 탄핵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과 특검 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는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대통령 변호인단도 참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을 돌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두 집회 간 동선이 거의 겹치지 않아 양측 간의 큰 충돌은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조만간 곧 열흘 안에 결정이 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큰 관심인 이제 인용 기각, 기류에선 헌재 문제입니다. 일단은 13개 탄핵 사유를 통해서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귀가 될 것인지. 과연 지금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 또 대통령 측은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수장님. 네. 이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소추 사유가 되는 탄핵 네. 사유가 되는 13개 항 중에 이제 그 헌재에서 5개 정도로 분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 여부, 거기에 따르는 이 중대한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아마 가장 관건이 될 거다. 네.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2004년에 그 탄핵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었듯이 거기에서도 법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경우에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이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 입장이 좀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쭉 해서 기각을 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각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목적이나 절차 방법이 모두 잘못됐다. 네. 이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최근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보면은 이제 와서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네. 이제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얘기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변론 자체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각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왜 각하를 주장하냐? 그럼 이것은 결국은 사실은 이 헌재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불복 포석을 깔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네. 분석을 해볼 수 최종 있습니다. 결론에 대한 어떤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깔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김광덕 본부장님. 예. 지금 이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공개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헌재 측의 서면으로 뭔가를 제출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엄중한 상황인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갈지 네. 양측 다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일반 13가지 탄핵 사유를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 여론이 그 8대 2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비록 집회는 양쪽 숫자가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국회 측도 말에 하나 혹시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거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결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지금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서면으로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뭐 하루에 뭐 두세 건씩 막 이렇게 자료를 내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네. 지금 그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 여론전도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이 시각에도 지금 광장에 모여 있고 황태순 평론가 보기에 예.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양측에서는 그럼 어떤 점을 가장 지금 강조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분석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큰 변수는 없다고 봐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7일이죠. 17차 변론을 끝으로 이제 변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평의에 들어갔죠. 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8분 헌법재판관들이 그야말로 비공개로 그분들끼리만 뭔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경론이 또 고성이 오갈 수 있는 그러나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방음장치, 이른바 바로 감청, 방지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매일매일 사실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죠. 방향을 정해가는데 앞서 우리 이재경 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각하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각각 또 재심 얘기도 해요. 윤석열 의원은. 윤석열 재심 이야기는 사실은 일반 뭐 형사재판하고 재심 그 박근혜 대통령 만약 가정하여 탄핵이 인용되었다 했을 때 이미 다음 대통령 뽑혔는데 그걸 갖다 재심해서 뭐 어쩌자 말입니까? 네. 저는 사실 조금 보면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 같고요. 문제는 각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뒤늦게 개입했고 2월 22일 날 무려 1시간 40분간에 걸쳐서 변론을 갖다 했던 김평우 변호사 주로 각하 이 이야기를 갖고 나와요. 각하라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 8분이 이제 가는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는가? 둘째, 위배되었다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 이 주관적 판단입니다. 네. 이 판단을 하는데 각하라는 건 뭐냐? 그 판단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 판단하지 말고 애시당초 이것은 잘못, 이른바 위헌적으로 탄핵이 소추되었기 때문에 각하하면 된다. 이게 뭐냐니까 사실 변호인단 측에서는 대리인단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아니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마. 네. 역사의 기록에 남는데 판단하지 말아라. 당신이 인용이 되었던, 당신이 기각이 되었던 그 판단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에 남잖아. 근데 네.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고 각하해버리면은 3명만 각하하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거든요. 왜? 8분 중에서 6분이 인용을 해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명이 기각 의견을 내고 예를 들면 2명 내지 뭐 3명 정도 각하 의견을 내버리면 이게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할 건 이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인용이 되었던 그 이후 대한민국 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파면하려 들겠습니까? 네. 이 소추인단 측에서는 결국 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갖다 갖고 오자는 것인데 만약에 그 이후에 후폭풍이 더 크다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뭐 6대2라든가 또 뭐 5대3이라든가 이런 결론은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 결론 이후에 우리나라가 쫙 둘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1954년 미국의 브라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뭔가 만장일치 쪽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시훈 전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의견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가급적 3월 13일을 넘기려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카드를 쓰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그 첫 평의가 보니까 뭐 한 1시간 30분, 두 번째는 한 2시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 언론의 지금 관측은 아마 상당 부분 이 그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상당히 그 한쪽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입니다만은 뭐 안에서 지금 그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도감청 방지라든지 상당히 보완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오랫동안 이번에 그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정리를 사실 끝낸 것이 맞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부분 자체의 결정이 사실 국가의 운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까지 그 시간을 사실 맞추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또 아니면 넘어가서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3월 13일 월요일까지도 지금 이제 선고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정리는 나름대로는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편결에 대해서 이 지금 자신의 법리나 논리를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갖추는 그러한 고민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3.1절 집회 때요, 양측 간의 충돌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지금 나눠져 있는 국론 분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금 이제 정치권, 온 국민들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물론 언론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 수장님? 예, 저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의 해법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를 들면 국민주권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든 탄핵을 또 반대하는 쪽이든 승복하는 네.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승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다 지금 승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 유력 주자들 모두 포함해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들도 6분이 모두 헌재의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원로들의 말씀과 현재 대선 유력 주자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 볼 때도 이 이후에 올 국론 분열이라든가 정치적 분열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소모적인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 좀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들,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저는 그건 표명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충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끝까지 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이런 영향이 헌재가 판결을 하고 나면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그 헌법 절차에 따라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지 뭐 결과에 대해서 자기 쪽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또 선동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좀 그런 점을 우려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영향이 좀 민주 영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 김광도 부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당연히 이 헌재가 인용이 되든 헌재가 박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거를 승복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 정치권이 그걸 승복하겠다,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말은 하는데 국민의 저항권이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또 약간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야권과 여권의 대선 주자들, 유력 주자들도 네. 다 모여서 정치인들은 같이 모여서 그리고 대통령은 따로 자기가 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두 촛불 태극기 세력들한테 앞으로의 세대결을 자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절차를 따라야 된다 하는 네. 그런 거를 촉구하는 것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탄핵의 기각과 이 인용과 기각의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황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이 정치권이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시중에서 나오던데 가령 탄핵이 바로 인용됐을 때
박 대통령이 과연 그럼 그 순간 바로 나와야 되느냐? 네. 뭐 저 미리 짐 싸면은 뭐 그런 뭐 인용될 거 알고 짐 쌌냐 했는데 그래도 짐 싸는 기한이 있으니까 하루 늦게 나와야 되느냐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또 어디로 그럼 가야 되는 그 것이냐? 나오게 되면 삼성동에 가면 좀 삼성동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삼성동에 가느냐 아마 대구로 가느냐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되면 모든 경호라든가 이런 연금 지원 같은 게 끊기도록 돼 있는데 그럼 나올 때 대통령이나 무슨 공무차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럼 이용 못하면 그럼 누가 뭐 동생 차를 이용할 건지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이런 거를 인용과 기각에 대비해서 네. 이런 충돌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첫 사례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도 연구하면서 다 이거를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듭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서요. 아까 김건덕 본부장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 수용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아마 뭐 탄핵이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아마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만약에 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국정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간의 지금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에게 그 뭡니까 일종의 사과를 하고 나머지 그 집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하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내려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이 형사소추의 문제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그 심경을 이야기할 나름대로 그 하나의 그 이유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만약에 탄핵 인용되고 난 뒤에 자신을 지지했던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지금 국가적인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물러난 입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저는 뭐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헌재 결정 전에 대통령 입장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헌재 이제 재판 카운트다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자 어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가뜩이나 좀 흥분되어 있고 그야말로 아주 예민해 있는 그런 촛불 집회라든가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당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당시 정치권 내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갖다가 그 문제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 별도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 사과담화에서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은 4월 하야 6월 조기 대선 얘기를 갖다 꺼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 법원에 맡긴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못 풀고. 그런데 막상 이제 헌재는 단심입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재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딱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야말로 그 폭풍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우리가 걱정만 할 건 아니시죠. 저희는 걱정해도 됩니다만 정치인들은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김광태 본부장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뭐랄까 뭐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 이렇게 봐요. 네. 만약에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그 갈등이 조장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누군가 화해를 해나가야 돼요. 네. 또 만약에 인용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망연하게 자 내가 정치적으로 내 조기 61일 치르는 대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쪼개진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건 뭐냐니까 황교안 그 당시 같으면 대통령 인용의 경우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표 비롯해서 유력한 대선 주자들 또 각 당에 보면 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 뭔가를 추스러 나가야 돼. 지금 당장은 인용이다 기각이다 서로 양끝이다 보니까 서로 보면 그야말로 치킨 게임 하듯이 극한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정치권에서도 뭔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것을 좀 추슬러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라면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국론 어떤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다 기울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 박영수 특검이요,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남겨놨죠. 뭐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팔아서 국정농단을 했다, 정경유착을 활용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자리 딸에는 예민하다, 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싱크를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심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그거는 우려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뭐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니까 절대 그런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검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하여간 지고화를 막론하고 수사하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6일 이제 공식 발표에 앞서서 짧게 평가를 했는데요.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며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장님은? 예, 이 박영수 특검은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던 특검에 비해서 아마 그동안의 특검들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그 결과를 못 내놨다는 데 대해서 특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국민들한테 특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결과를 아마 내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특검이 잘했다가 한 61%, 60% 좀 넘죠. 네. 근데 잘못했다 26% 중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강도 높게 수사했어야 된다. 네. 그 성과를 못 냈다. 오히려 부족했다, 이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적 평가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국민들이 그만큼 기대가 크고 또 일정한 기대에 부응한 그런 결과를 내놨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결국 이제 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검찰 손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가장 중요한 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가 남아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또 기업에 대한 수사 문제, 이 3대 주요한 수사 과제를 다시 검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그동안 수사했던 자료,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많은 자료를 한 1톤 트럭이 가득 20개 박스 큰 걸 가득 싣고 갔을 정도니까 네. 거의 뭐 한 6만 쪽에서 8만 쪽에 가까운 정도의 대규모 분량을 되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텐데 특검이 했던 그런 성과에 대한 그 압박감 같은 게 검찰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특검에 대한 긍정평가, 앞으로 특검이 또 7개월에 걸친 공소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검찰로 넘어간 이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이 국민이 다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검찰은 사실은 지난번 수사 결과의 미흡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사실은 조직에 명운을 건다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러면 검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네. 아마 검찰이 좀 명심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본인들도 정무적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구체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검찰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료만 해도 내려주고 말로 받는 듯한 엄청난 이제 많은 부담을 안게 됐는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차 교수님, 이게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이 최순실 씨가 사실 그 검찰에 처음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죽을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에서도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막 여러 가지 손을 뭐 들고 여러 가지 뭐 증인 증거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그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거의 단 하나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뭐 박영수 특검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참 없더라.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가 너무 가까웠고 네. 이러한 그 관계를 악용해서 개인적 사의를 취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과 그 관계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변 관리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대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이 게이트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됐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지금 국가 이 헌정 질서 자체를 이 파고로 몰고 간 이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자신의 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는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관덕 본부장님, 검찰로서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넘겨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의 선택이 과연 어떠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 사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검찰은 굉장한 큰 부담을 안고 네. 큰 숙제들을 떠안은 셈이죠. 그래서 특검이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에 대해서 사실상의 압박을 좀 가한 것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6만, 7만 쪽의 자료를 일단 주어서 잘 해라 이런 거 있지만 또 거기에 수뇌부와 우병우 수사 통화내역까지도. 우병우 막판에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하고 전화를 한 20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우병우 수석 팀 본인을 포함해서 한 1000여 차례 통화하고 이런 사실을 싹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찰 수뇌부한테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하라 하고 하는 압박을 경고성인가요? 사실 뭐 그거에 가깝다고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할 때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은 그거를 조사해서 흘리면서 수뇌부의 이런 제대로 안 하면 수뇌부까지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네.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검이 지금 가장 넘지 못한 벽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점, 바로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진한 부분이 이제 나머지 대기업 수사. 삼성이 아닌 대기업 수사 못한 것도 아쉽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자기로 현 검찰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 이런 거를 잘 밝혀라.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어저께 기자간담회 할 때는 일종의 운만 띄운 거고 6일 날 이런 수사 발표를 공식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이러한 거를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과 이런 우병우 수석의 이러한 의혹들을 더 구체화해서 밝히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영수 특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0일에 뭐 최고의 장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최악의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황태선 평론가는 어떤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보니까 어제 매 순간순간이 다들 드라마틱했어요. 네. 보면은 뭐 방송용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순실이 나오면서 고래고래 가음 지르면서 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임모 씨가 뭐 염땡하네 기억나시죠? 염땡하네. 그렇죠. 그것도 기억나고 많이 기억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이 보면 그동안 한 90일 석 달 동안 함께 사실상 동고동락했던 한 40여 명의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갖다가 특검, 여기는 특검 앉아서 각 테이블마다 앉아서 얘기했고 그 취합한 내용을 쭉 봤는데 네.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게 어제 보니까 박영수 특검은 보면 좀 박영수 특검이나 특검보다 좀 업돼 있어요. 업돼 있으면서 운이 따랐다는 게 이런 거죠. 박영수 특검
역대 뭐 12번째 특검입니다는 역대 특검 끝나놓고 별로 좋은 소리 들은 특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31명을 갖다 구속 내지는 불구속 기소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경제 권력으로서 1인자라는 이재용 부회장 갖다가 한번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다시 그야말로 한 32일 만에 다시 영장을 쳐서 결국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박영수 특검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흔한 얘기로 수사 운빨이 좋다 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치고 당시 그 특검 내 분위기는 바로 기소하자, 네. 또 공소장 다 까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안종범 수석의 39건에 그것이 튀어나왔더라. 네. 수첩이죠. 수첩이죠. 거기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 대화에 무슨 두 분이 독대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안종범 수석이 싹싹 써놓은 건데 이게 보니 딱 떨어지는 거더라.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장 칠 때는 100% 확신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어봐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정광 국장님께서도 쪽에 출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동지적 관계가 생기는 수가 있죠. 간혹은. 네, 그렇죠. 간혹 출입처가. 출입처하다 보면 동지적 관계 생깁니다.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 고생은 무진 고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좁은 데 따닥따닥 붙은 데다가 그야말로 쪽방 같은 데서 검사들이 고생은 무진 고생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굉장히 서로 우호적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공자랑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저거거든요. 제가 만약 기자였다면 아니죠 특검님. 네. 근데 그 왜 말이죠? 그 고용태, 김수영 그거는 왜 수사 2,300개에 달았는 그거는 왜 수사 안 하셨어요? 네.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어제는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박영수 특검 본인 말씀대로 굉장히 이른바 수사 운빨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SK, CJ, 네. 그다음에 롯데를 갖다가 어떤 검찰로 넘기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약간 보면 검찰에다가 좀 으름장 놓듯이 아이 말이죠. 이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전 수석에 대해 영장 치면 100% 나옵니다. 네. 자, 검찰이 마음이 뜨끔하겠어요. 네. 특검의 6일 발표가 과연 여론에 어떤 향배를 줄 것인지 또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 행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전국에서 모두 지지받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 최성 역시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감도, 안정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우애와 협력을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그 길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친재벌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권력 담당자만 또는 단순한 집권 세력만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 흑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 첫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린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소장님, 네. 탄핵 심판 뭐 임박해 오지 않습니까? 네.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탄핵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탄핵 결과가 이제 인용으로 됐을 경우하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매우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여권이 상당히 지금의 여권이 아마 그 어깨가 으쓱해질 거고, 네. 분위기가 많이 예, 완전히 네, 달라지고 네. 아마 여권 주자들이 주목받는 상황이 올 거고, 야권 주자들이 곤혹해질 겁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인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졸림 문제가 걸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네. 바른정당이 조금 더 그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물론 야권의 주자들은 지금의 흐름보다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마 특히 이제
국론 분열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어제 토론에서도 좀 보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 이제 출발하게 되지만 지금의 큰 흐름, 그 대선 주자로서의 뭐 1위, 2위 이런 부분들이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좀 아까 토론 모습을 잠깐 봤는데 사실 저는 뭐 토론 전체를 한번 지켜보고 모니터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뭐 인신공격 같은 게 없고 정책 중심의 토론회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핫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토론을 깊이 한다 이런 얘기들은 완전히 불식된 그런 측면이 한 부분 좀 있었고 네. 안희정 지사가 그 아마 대연정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본인의 입장임을 또 헌법적 가치임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좀 있고 이재명 시장의 정책 준비된 모습이 좀 돋보인 측면이 있고 좀 무명에 가까웠던 최성 시장이 인터넷에서 저 토론 후에 실검 1위까지 막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점이 좀 눈에 보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토론이 여러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량과 정책 역량, 그다음에 준비된 정도, 검증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광도 본부장님, 예. 뭐 헌재의 탄핵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여야의 그 대선주자들의 판단은 상당히 바뀌겠죠. 지금의 분위기도 그렇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느냐 네. 아니면 조금 바뀌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 탄핵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온 뒤에 저는 이 대선 주자 대결이 리세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선 주자들이 뭐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대선이 보통 1년 정도의 레이스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은 딱 이제 결정이 되면 사실 딱 두 달 동안 바삐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에 당장 선두 주자가 바뀌는 일은 저는 당장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네 사람의 지금 중1강 4중 현대 상태인데 네 사람의 중간 후보들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표가 쏠리고 이러면서 재편되는 그런 양상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아까 좀 저 두 가지 가능성을 조금 설명하자면 아까 인용이 될 경우에 만약에 당장은 야권에 굉장히 탄력이 붙는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권 심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자유한국당은 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태극기 집회라든가 거기에 약간 여권의 힘은 그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기각이 될 경우는 단기간에는 이제 굉장히 이 여권에 유리한 것 같지만 기각이 되면은 정권 교체가 심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그럼 대선이 늦게 치러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엔 정권 교체의 욕구가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네. 오히려 시간에 따른 그런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래 앉은 쪽이 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 이 소장보다는 김광덕 본부장 말이 훨씬 더 와닿네요. 저는. 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보면은 지지율 흐름도 완전히 좀 새로운 아니, 국면을 맞을까요? 새로 전혀 자 우리가 말이 좋아서 지금 네. 우리 저기 정우학 국장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네. 어느 날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가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마 자 보세요. 근데 230년 미국 역사에도 없는 것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 230년 45명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3명이 탄핵 소추되었습니다만 파면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다 해결했죠.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과 4년 전에 1577만 표로 주었던 대통령을 갖다가 쳐내는 거예요. 그 이후의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 하나를 해도 최근에 보면 김병준 교수 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 총리 지명자로 끝나신 분. 대학교에서 보직 교수 하나를 갖다 쳐내는데도 어마어마한 홍역을 앓는다. 네. 대학교에서 하물며 현직 대통령을 다 파면해서 쫓아내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가보자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런 거죠. 우리 지금까지 모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전까지가 예선이라면은 네. 예선전 성적은 없습니다. 싹 정리하고 새로 이에 본선에서는 새로운 어떤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거기에 특히 이제 아까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보수가 지리멸렬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최근에 그 이택수 리얼미터 소장이 얼마 전에 가서 그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정확히 만약에 여론조사했을 때 여론조사라면 당신이 4년 전에 누굴 찍었습니까? 물어보면 48명이 100명을 뽑았으면 48명이 문재인을 찍고 51명이 박근혜를 찍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 37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한 15명이 샤이 보수라 그러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네.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네. 보수의 추는 결집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생겨될 것이다. 그렇죠. 네. 우리 이 소장님은요? 우리 맞아요. 차 교수님이 네. 한 말씀.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지금 박태순 평론가나 저는 김강덕 본부장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아마 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 그 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마 결집하겠죠. 그럼 거기서 상당히 아마 더 정치적 동력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 강한 국민들의 욕구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 국민적 욕구가 더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의 야권 내의 이 지지율 추이가 그대로 지속될지는 아마 12월로 대선이 미뤄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대목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부분이 네. 중요한 변수가 될 거는 분명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네 분 말씀은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가보자는 길이기 네. 때문에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